알프스 대자연의 걸작, 거대한 융프라우의 절경과 작은 집들이 조화를 이룬 마을, 라우터브루넨. 그런데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이 마을에서 2009년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소들이... 자, 주민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 바로 절벽 밑으로 소 10여 마리가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저 팩트네. 우리가 외계인 특집할 때 그 소떼가 의문사했던 거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이 소들 역시요, 외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었지만 미스터리한 것은 10여 마리의 소가 모두 추락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떼지어서 뛰었네. 자,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드문 게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산에서 자란 대부분의 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에 소들이 절벽인지 모르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요. 일각에선 혹시 소도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됐는데 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들은 도대체 왜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밀었나? 이게 이제 설명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 한 마리가 힘을 주고 버티면 사람 3, 4시 동원이 돼 겨우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10여 마리를 끌고 가서 억지로 절벽 밑으로 밀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말이 안 되지. 게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렇게 된 걸 알았다는 건 소가 그 어떤 울부짖음도 저항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 소들이 집단으로 추락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도 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서 소떼가 한꺼번에 수백 미터의 절벽에서 추락해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알프스 지역에서 무려 28마리의 소들이 추락사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미스터리다. 자, 한편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 이 지역에 거센 폭풍우가 내려서요, 언론에서는 혹시 뇌우로 인해 소들이 겁을 먹은 건 아닐까라며 당시 기상 악화를 한 요인으로 추측했지만요, 모르겠다. 그것 또한 소 추락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실마리도 잡아내지 못한 미스터리. 대체 그날 밤 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 5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부근을 살피던 동물보호단체 구조대는 아주 기괴하고도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끼리 350여 마리가 모두 땅에 머리를 파묻은 채 집단 폐사한 겁니다. 야, 코끼리가? 350마리나 집단 폐사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아니, 이건 너무 기괴한 거 아니에요? 기괴하죠. 발견 당시 코끼리들의 사체는 외상이 없었고요. 어금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밀렵꾼들의 소행은 아니었단 얘기죠. 대체 왜 코끼리들이 집단 폐사한 건지 의문이 가득한 가운데 동물 전문가들이 코끼리들이 숨진 웅덩이 인근에서 기괴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웅덩이를 주위로 코끼리들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코끼리가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보아 코끼리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또 코끼리 사체들 대부분이 한 웅덩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그 웅덩이의 물이 마른 이후부터 더 이상 코끼리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저기 물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코끼리 뇌로 올라가서 신경계를 파괴해가지고 어허, 그래서 코끼리가 갑자기 머리가 뜨겁다고 느껴서 땅에 파묻고 죽었다? 박테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츠와나 당국은 코끼리 사체 샘플을 확보, 즉각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웅덩이 물에서 나온 신경, 독성, 시아노박테리아 중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 웅덩이의 물을 코끼리만 마셨을까요? 그리고 코끼리의 사체를 먹은 하이에나 등 다른 동물들은 왜 멀쩡했던 걸까요? 혹시 코끼리만 공격하는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일몰 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입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그러니까. 자,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마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며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헐.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타비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 뒤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졌고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테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어머.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고예요. 예, 지금 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Hier Bala, knife. Jeg har mere software. Is Bala knife here with me? 네,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도 술주에 있는 한 마을, 칸디도 고도이. 이 마을에 들어서면요, 이런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칸디도 고도이, 쌍둥이의 땅. 쌍둥이의 땅은 뭐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자, 쌍둥이의 땅. 말 그대로 쌍둥이가 많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이 따로 있습니까? 야, 그거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예. 독일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인데요. 칸디도 고도이에서는요. 1959년부터 2014년까지 태어난 아이 중 무려 35%가 쌍둥이. 마을 주민 약 6,600명 중 700명이 쌍둥이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이주해서 모인 게 아니고 네. 그 마을에 쌍둥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원래 쌍둥이가 일반적으로 뭐 2%인가 3%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확률이 낮죠. 야, 그런데 이 마을에 유독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DNA 검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칸디도 고도이 마을에서 유독 쌍둥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썰로는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특정 성분이 있다, 핵에너지의 영향이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이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의 짓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외계인이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추측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생각한 주장이 하나 있었으니 이 마을이 쌍둥이 마을이 된 배경에는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장교 요제프 맹겔레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며 유대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해 일명 죽음의 천사로 불리던 맹겔레. 우수한 혈통에 완벽한 인종을 만들도록 해.
생전에 맹겔레는 히틀러로부터 나치 독일을 위한 완벽한 인종을 만들라는 임무를 받고 히틀러가 규정한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순수 독일 혈통 아리아인 출산을 장려하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쌍둥이 출산 방법을 연구했던 맹겔레가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 칸디도 고도의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쌍둥이 실험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아니 브라질에 숨어 살았으니까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한데 그렇죠. 야 이게 나치의 악행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으니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하지만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맹겔레가 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 이미 칸디도 고도의 마을의 쌍둥이 출산율이 높았다라고 하면서 논란은 좀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하는 가운데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쌍둥이 마을의 미스터리. 이곳에 얽힌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6월 4일 일본 가나가와현 미우라네 소방서. 자꾸 고무 타는 냄새가 나요. 아니, 어디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 8시 무렵 정체모를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폭주. 그리고 이 냄새는 급속도로 퍼져서 약 20km 거리에 있는 저시에서도 같은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날 접수된 신고만 무려 500건에 달했고요. 오, 냄새로 인해 극심한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야, 이게 동시에 500건이나 신고됐으면 수상한 냄새가 난 거는 정말 확실했다는 거잖아요.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얘기네. 네. 어디서 난 거지? 수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이 냄새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신고가 쏟아지자 소방당국과 해상보안부까지 나서 냄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일단 처음 나온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조선이 운항할 때 나온 배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조선 배기는 보통 10분 이내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 광범위한 장소에서 그것도 2시간 동안 냄새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이 부근을 항해한 선박들을 조사했는데 확인 결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배는 일단 아니라는 얘기고.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냄새의 정체가 미궁에 빠지자 일본 열도는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혹시 지진 전조 현상 아니야? 이 냄새에 대해 일본 모 대학교의 환경량 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마나부 교수가 내놓은 충격적인 주장. 미우라 지역에서 감지된 냄새는 안반 균열 시 발생하는 냄새와 유사합니다. 정말 이 냄새가 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5년에 발생한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 직전에도 가스 냄새가 났었기에 불안감은 더 커져갔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 의문의 냄새가 지진의 전조 현상이 맞다면요. 더 끔찍한 건 2011년에 발생한 대공포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재현, 즉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저 트라우마가 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이걸 알아도 뭐 대비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진은 어떻게 대비해야겠어요? 그냥 미리 이주시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체 이 미스터리한 가스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루빨리 원인이 밝혀져 사람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20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최대 불가사의한 땅, 그랜드 캐니언. 길이만 무려 약 450km, 와, 깊이는 약 1.6km. 정말 압도적인 협곡의 웅장함에 누구나 넋을 잃게 만드는데요. 여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곳은요, 약 4,000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인디언들의 혼이 담긴 고향으로요. 지금도 이 인디언들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위치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이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 비밀스럽게 통제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들 사이에서는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랜드 캐니언 지하 세계에 살았다 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 1909년 아리조나주 지역신문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머.
당시 탐험가 킨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보트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아니, 이런 곳에 웬 동굴이 있지? 출입 통제 구역에서 우연히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는데요.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무려 약 450m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요. 동굴 입구에서부터 약 1.6km의 길이에 통로를 쭉 들어가 봤더니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좀 발견이 됐습니까?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씨앗들이 저장된 곡물 저장고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 도시의 벽과 돌판 그리고 항아리 등에서 미스테리한 상형 문자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하 도시의 수많은 방들 중 유독 커다란 방인 지하실에서 진흙과 나무 껍질 천으로 감싸져 있는 미라들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점은 미라의 키가 무려 2.7m에 달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지하 도시에 우리와 좀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거주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허. 거인국 같은 거. 그렇죠. 예. 미스테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동굴 입구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십자형 홀에서 초대형 조각상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조각상이 앉아있는 모습과 양손에 연꽃이나 백합을 든 형태가 마치 부처상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정말 수상한 것은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음모론자로 유명한 존 로즈에 따르면 지하도시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어 현재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전설을 품은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이곳은 왜 갑자기 접근 금지 구역이 된 걸까요? 대체 어떤 미스터리가 은폐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엔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다 못해 아주 광분했던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약간 만리장성 같은데요. 이렇게 길게 그렇죠? 그렇죠. 성곽 같은 거를 만들어놨네요. 만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발견. 이 미지의 돌 건축물은 2009년 고고학자 로버트 메이슨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약 4,500년 전 빈틈없이 정교한 기술로 건축해 세계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인 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고대 문명을 시사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돌 건축물 인근에 있는 유일한 건물, 현재 수도승이 머물고 있는 마르무사 수도원이 있는데요. 와, 자, 이 수도원은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건축물 작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메이슨 연구팀이 수도원과 돌 건축물의 암석 조각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지의 돌 건축물이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미스테리한 돌 건축물에서 거대한 돌을 둥글게 줄지어 배치한 환상 열석과 석기 조각들도 발견이 됐는데 이건 최대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역사적으로는 큰 발견이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은 미스테리한 환상 열석이 또다시 발견됐기 때문에 시리아의 스톤헨지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현재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시기만 10,000년 전으로 추정될 뿐 누가 왜 이 돌 건축물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SF 영화 스타트랙, 어벤져스에서나 보던 초능력 같은 기술. 그런데 현실에서도 순식간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장치인 텔레포트가 존재한다면 이미 개발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개발이 돼요? 개발 같은 소리예요. 2017년 3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 뭐야 저게? 뭐야?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굉장히 큰 엔진음이 들렸는데
기체가 사라지면서 굉음도 같이 사라졌어요. 자, 기체가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하듯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이 영상 속 비행 물체는 러시아의 우주 왕복선이고 상공의 검은 구멍은 토성으로 연결된 순간 이동 장치 텔레포트라고 합니다. 즉 지구의 우주 왕복선이 토성으로 순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만약에 가능하기만 하면 진짜 너무 획기적인 기술이지. 그렇죠. 하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촬영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러시아 텔레포트 논란이 불거지기 1년 전인 2016년 영국 유명 일간지에서 러시아 공식 텔레포트 연구에 돌입, 2035년까지 무려 2,500조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 그 인터스텔라 보면은 우주의 웜홀을 통해서 이제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2012년 나사 발표에 따르면 태양으로 가는 지름길 X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다라며 지구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와 태양의 자기장이 연결돼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자기장 포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어딘가에 에너지가 아닌 물질, 즉 생명체를 이동시키는 포털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추측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가 확인 결과 러시아에서 포착된 텔레포트 영상은 페이크, 조작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나사가 진행 중인 텔레포트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지보다 무려 2000년이 빠른 기원전 250년에 만든 전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거 있다고 해도 그걸 쓸만한 뭐 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 증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인 쿠주트 라부아 인근에서 약 2000년 전 파르티아 왕조 유적지 발굴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발굴된 문제의 유물, 항아리 아니에요? 지금 무슨 존재야? 약 14cm 높이의 토기. 자,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유물 관리자 비렐름 퀘니히에 따르면요.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이 토기는 현대의 배터리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이 토기가 전지였다는 증거. 토기의 이 내부를 살펴보면요. 구리를 말아서 만든 작은 원통 안에 약 7.5cm 길이의 철심이 박혀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는 아연으로 만든 통에 탄소봉이 있고 전해질 용액으로 둘러싸인 현대 전지 구조와 매우 흡사했던 겁니다. 구조가 똑같네요. 게다가 1940년 미국 고전압 연구소의 엔지니어 윌리엄 그레이가 바그다드 전제 구조대로 복제품을 만들어 실험까지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느냐? 바그다드 전지 복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0.5V의 전기가 발생, 전지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게 진짜 기능을 한 거야, 저게. 옛날에도 그럼 불 켜고 살았나? 아니 그 바그다드 전지가 발견된 이라크가 사실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의 문명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을 수 있다라고 추정만 하는 건데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바그다드 전지.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요, 이 바그다드 전지의 미스터리가 아직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 도중 바그다드 전지를 보관 중이던 이라크 국립박물관이 약탈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바그다드 전지 중 일부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과연 고대 바그다드의 전지는 정말 인류 최초의 전지였을까요? 부디 바그다드 전지를 되찾아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잉글랜드 스탠퍼드셔. 이곳엔 한 숲이 있습니다. 바로 캔록 체이스 숲. 이곳에 가려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늘 경고를 합니다. 캔록 체이스 숲에서는 이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말이죠. 중세시대 때부터 벨라루스,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에서 존재해왔으며 2014년엔 브라질에서도 목격된 미스터리한 존재, 늑대인간. 어머! 아, 늑대인간. 근데 그건 영화 얘기 아니에요?
상상력이 빚어낸 동물 아닙니까?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 늑대 인간, 그 존재입니다. 영국 각지의 미스터리한 현상을 조사한 프린지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경부터 2009년까지 켄록 체이스 숲에서 무려 약 20차례나 늑대 인간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먼저 2007년 4월 한 보이스카우트 관계자가 켄록 체이스 숲을 찾아갔는데요. 어슬렁거리는 큰 개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늑대인가 싶어서 자리를 뜨려던 찰나 야! 저 뭐야? 늑대가 두 발로 일어섰어! 약 2m의 키를 가진 늑대와 사람을 합쳐놓은 듯한 생명체가 두 뒷발로 쓱 하고 일어나더니 동물 소리 같은 괴성을 내지르곤 숲속으로 사라졌다는데요. 야, 근데 아까도 20차례라면서요? 20차례. 그러니까 한두 번 잘못 본 건 가능한데 이게 그 정도면은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로 공동묘지 쪽에서 많이 목격이 됐고 그 주변으로 사슴의 사체나 동네 반려견들의 사체 등 늑대 인간의 소행으로 보이는 흔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이제 늑대 인간이 동물들을 사냥했던 흔적이라는 얘기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해요. 왜 유독 이 숲에 음. 늑대 인간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건지. 그 이유는요, 수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늑대 인간이 주로 공동묘지에서 많이 목격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묘지는 평범한 묘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라는데요. 풍문에 의하면 당시 전쟁 전후로 군사력 증진을 위한 야욕 때문에 켄록 체이스 숲에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군인들을 상대로 실험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푸는 거죠.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늑대 인간이 생겨났을 거라고 추측했고요. 그 늑대 인간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실험에 희생당한 전우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그 왜 영화에서 슈퍼솔저 만들려고 생체 실험하고 막 그런 게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인 건데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1976년 2월 영국 여름 휴가 사진을 인화해온 다이앤은요, 휴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어이, 이 뭐야?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만 다이앤. 그 이유 사진 속 다이앤 뒤에 아, 이런 게 제일 무서워. 정체 모를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너무 사람처럼 보인다. 뒷모습 벤치에 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뒤에 형상이 형체가 너무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야? 1975년 8월 다이앤은 여름 휴가차 남편 아들과 함께 잉글랜드 동쪽 노퍽의 워스테드를 찾았다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다이앤은 교회에 온 김에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남편이 이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 헐. 분명 당시 교회에는 오직 다이앤의 가족뿐이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다른 존재가 포착이 된 거죠. 허허. 그래서 이 미스터리한 사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이앤은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찾았고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진을 내밀었는데 바로 그때 이분은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는 우리 교회의 수호령 화이트 레이디가 틀림없어요. 진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교회 목사의 말에 따르면 사진 속 하얀 형체의 정체는 일명 화이트 레이디로요. 19세기 초 처음 목격됐을 때 흰옷을 입고 있어 화이트 레이디로 불리게 됐고 이 유령이 교회에 온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치유를 해준다는 겁니다. 고마운 존재네요,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완전 약간 병을 고쳐주는 착한 천사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이트 레이디가 정말 전설대로 아픈 다이앤의 기도도 들어준 걸까요? 실제로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이앤은 금방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진 속 하얀 형체는 병을 치유해주는 천사였을까요? 2017년 10월 2일 아일랜드 남서부 코크에 위치한 한 중학교.
1828년 지어진 이 오래된 학교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 게재된 미스터리 한 영상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새벽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사물함 문이 열리고 갑자기 종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뭐야? 아일랜드의 한 중학교 CCTV에 담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에이,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요? 누리꾼들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케빈 베리는요. 절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심지어 한 교사가 학교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이 복도를 지날 때 허공을 향해 계속 짖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뭐 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강아지가 눈치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해당 중학교 너튜브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보시죠. 누가 뭘 던졌어? 그냥 떨어졌는데 물건이. 아니 자, 근데 믿기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너무 믿기질 않아. 자, 일각에서는요. 이 학교가 위치한 코크가 20세기 초 아일랜드 게릴라와 영국군이 싸운 독립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얘기하며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혼령이 모여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와, 귀신이구나. 과거 이 학교 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Good night, Malaysian 370.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항공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러면 인도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제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2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 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미립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제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테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1970년대 러시아 포바로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암호로 된 난수 방송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자, 대체 무슨 방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모르스 보온가? 저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 계속 매일 실수한 저렇게만 나왔다고요? 자,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의문의 버저음. 이 소리는 1분에 약 25번씩 24시간 내내 송출됩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디서 왜 이 버저음을 송출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의문의 난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난수 방송이 시작된 지 약 27년 뒤인 1997년 12월 24일 난수 방송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방송을 잘 들어보면요, 남자는 우베베 76이라고 하더니 러시아어로 의문의 메시지를 나열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려나?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일단 나열된 걸 보니까 뭐 약간 암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는 상황. 그런데 2014년에 한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부 군구 사령부의 전략 명령 송신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략 명령 송신소는 러시아 서부 군구 사령부의 메시지를 하급 부대로 전파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는 방송국인데요. 군대 암호 맞네요. 그렇네. 맞잖아. 그렇죠. 이곳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는 네. 이 송신소의 코드 네임이 우지베 76이라고 합니다. 난수 방송에서 들린 우베베 76과 흡사하죠. 그러네요. 야, 이게 뭐죠? 정말로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2010년에 러시아군의 편제 개편으로 이 포바로보 지역에 위치한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이때 밀리터리 애호가가 폐쇄된 송신소를 탐방하다가 버려진 기밀 문서를 보고 코드네임을 밝혀낸 건데 딱 거기까지죠. 어떤 연관성이 더 밝혀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분명 포바로보의 송신소는 2010년에 폐쇄됐는데 문제의 난수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폐쇄가 됐다며. 뭐야? 볼칸? 아니,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려? 2014년 2월 12일에 송출된 이 방송에서는 벌컨, 즉 화산이라는 새로운 코드네임이 들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화산이라는 단어가 러시아 서부군구 소속인 중앙통제센터를 지칭하는 코드네임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목적, 방송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때는 1995년 7월 30일 저녁. 일본 도쿄 파치오지의 한 슈퍼마켓에서 40대 여성 직원 이나가키 노리코와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직원들은 왜 죽인 거며 한 명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걸 목격하면서 증인이 될까 봐 우발적으로 2명을 더 계획이 없었던 살인을 증인을 했나? 없애려고? 네. 자, 경찰 역시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을 의심했는데요. 당시 10대 여성 2명은 머리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사망했지만요. 직원 노리코는 머리에 2발이나 총상을 입었고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일본이잖아. 일본이 총이 금지된 나라 아니에요? 저 나라가 총기 살인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총구한 거죠?
자, 경찰 역시 범행 도구인 총에 주목. 조사 결과 범행 도구를 필리핀제 389경 리볼버로 추측을 했고요. 성능이 좋지 않은 총으로 피해자들을 명중시킨 것으로 보아 범인이 평소 총기 사용에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 좀 좁혀진다면 용의자가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노리코의 자택에서 어떤 남성이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발견. 평소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리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수상히 여겨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니, 난 범인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랑 식사 중이었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 동기도 모르고 범인도 이제 우리무중이고 그렇죠. 완전히 미궁인데요. 자,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무려 19만 명의 인력을 투입. 여러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라 지문과 DNA 조사를 했지만요. 범인 검거에 실패. 아직도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대체 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은 26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그 연쇄살인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 구매한 진통제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그렇게 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아이고.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Hello?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Hello?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졸라 죽였고 볼루뉴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맨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마귀였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해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맨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6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 코크에 위치한 별장에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아내가 바위로 온몸을 구타당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유 피해자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다니엘 토스캉 디 플랑티에의 아내인 소피 토스캉 디 플랑티에. 발견 당시 그녀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격렬히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 금품 노린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아일랜드와 프랑스 경찰은 사망한 소피의 애정 문제에 주목. 유부녀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었으며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연남과 남편을 조사했죠. 그런데 우린 이미 3년 전 끝난 사이라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프랑스에 경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는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인데 아내의 어떤 외도에 본인이 이제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복수를 한 게 아닐까요? 소피와 남편 다니엘이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화해 후 사이가 좋았으며 사건 직전에도 전화로 애정을 과시하는 등 조사 결과 남편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사건이 미궁에 빠질 무렵 드디어 소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는데요. 누굽니까?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프리랜서 기자 이안 베일리. 아니 기자가 왜? 그 유명인들의 뭐 가십 등 뭐 이런 거 취재하는 기자면 파파라치인가? 괴롭혔을 수 있죠.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 베일리의 지인들에 따르면 소피가 사망한 이후 그의 손에서 무언가에 긁힌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타당해 숨졌다면서요 피해자가. 그러면은 이제 때릴 때 이제 저항하던 피해자한테 긁힌 상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을 하니까. 하지만 그는 이건 트리를 자르다 생긴 거고 이건 칠면조 요리하다가 생긴 상처라고요. 라고 주장. 그런데 그가 바위로 죽였다고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2019년 베일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요. 아일랜드 측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소피 살인 사건은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되며 2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 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로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뭐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네.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 중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 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뭐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하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주 내 약 800개의 치과의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 미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샘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전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처제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관,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의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습니까?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 1981년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범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때는 1982년 6월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여성 A씨는 집으로 귀가를 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함께 동아리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먼저 귀가했던 동생 B씨가 부엌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동생 B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크게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했고요. 그렇게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한 사람을 유력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 남자 쿠스카케였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한 채모를 분석한 결과 쿠스카케 채모와 일치했던 건데요. 뭐야? 게다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피해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쿠스카케 역시 B형이었습니다. 근데 침입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평소 알던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문 열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항의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경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1982년 1월 쿠스카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 그를 추궁한 결과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경찰이 저한테 약물을 먹이고 신문했어요. 쿠스카케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최면성 약물을 투여하고 신문을 진행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저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텐데. 또 억지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네,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일 편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저 자백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가 없죠. 쿠스카케 변호사는 그의 자백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1989년 3월 1심에서 쿠스카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에 쿠스카케는 즉각 항소,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약 15.6cm 길이의 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 쿠스카케의 가장 긴 머리카락의 길이는 약 7cm. 게다가 채모를 감정한 결과 채모 주인은 O형으로 밝혀집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건데.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얘기네요. 쿠스카케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라는 거죠? 누구지? 결국 법원은 1995년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쿠스카케에게 무죄를 선고. 그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